1891년 10월 런던 램버스에서 19살 여성이 길에서 쓰러져 숨집니다. 일주일 뒤에는 27살 여성이 하숙집에서 사망합니다. 두 번째 죽음은 자연사로 처리됐습니다. 아무도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경찰의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그 여성은 독살당한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범인이었습니다. 오늘 10분 사건 파일입니다. 토머스 닐 크림은 1850년 글래스고에서 태어나 4살 때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건너갔습니다. 1876년 몬트리올의 맥길 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합니다. 정식 면허를 가진 의사였습니다. 그는 졸업 뒤 영국으로 건너가 런던과 에든버러에서 더 공부했습니다. 이 시기의 이력은 나중에 그가 어디서든 의사로 개업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됩니다. 1879년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그의 진료를 받던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그는 조사를 받기 전에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반복되는 형태가 여기서 처음 나타납니다. 문제가 생기면 도시를 옮기고 새 도시에서 다시 의사로 개업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국경을 넘으면 이전 기록을 조회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다음 도시는 시카고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도 개업했고 1880년 또 한 명의 환자가 사망합니다. 이번에는 재판까지 갔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881년 일리노이의 한 노인이 크림이 조제한 약을 먹고 사망합니다. 여기서 그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검찰에 편지를 보내 시신을 판에서 조사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약을 판 약사가 범인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부검이 이뤄졌고 시신에서는 스트리크닌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수사의 방향은 약사가 아니라 편지를 쓴 사람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약을 조제한 사람이 크림이었기 때문입니다. 1881년 11월 그는 살인죄로 유죄를 받고 종신형이 확정됩니다. 수감된 곳은 일리노이 졸리엣 교도소였습니다. 이 사진이 그 교도소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1891년 7월 그는 감형으로 석방됩니다. 살인으로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 10년 만에 풀려난 것입니다. 석방된 그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유산을 가지고 그의 10월 런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램버스의 방을 얻습니다. 런던 경찰은 그가 누구인지, 무엇으로 10년을 복역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나라를 넘어 정과를 조회하는 체계가 없었습니다. 지문 제도가 영국 경찰에 도입되는 것도 1901년이 되어서입니다. 그는 새 이름을 쓸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가 지낸 곳은 워털루 로드 일대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사건 당시의 사진이 아닙니다. 당시 이 일대는 가난한 사람들이 밀집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가 사용한 것은 스트리크닌이었습니다. 당시 이 물질은 소량이 강장제나 약에 쓰였고 의사나 약재상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1891년 10월 2명의 여성이 사망합니다. 19살과 27살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독살로 조사가 열렸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고 두 번째는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처리돼 조사 자체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달, 한 여성이 그에게서 알약을 건네봤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그것을 삼키지 않고 몰래 버렸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람의 증언이 나중에 법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듬해 4월, 같은 하숙집에서 2명이 함께 사망합니다. 21살과 18살이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경찰은 이 죽음들이 하나의 사건일 수 있다고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수사보다 먼저 움직인 것이 있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그는 사망 사건이 있을 때마다 편지를 썼습니다. 유명한 의사에게, 국회의원에게, 검시관에게. 내용은 대체로 같았습니다. 당신이 그 여성을 죽였다는 증거를 갖고 있으니 돈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영문을 몰랐고 그 편지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두 번째 사망자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지병으로 처리돼 서류상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편지에는 그가 독살당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부류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직접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런던 경찰의 한 형사에게 자기가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며 적군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경찰은 그때부터 그를 뒤쫓기 시작했고 1892년 6월 3일 체포합니다. 재판은 1892년 10월 올드베일리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것은 편지의 필적, 그가 약을 구입한 기록, 그리고 살아남은 한 사람의 증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망자의 시신은 다시 파내어 조사했고 스트리크닌이 확인됐습니다. 10월 21일 배심원단은 10분 남짓 만에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892년 11월 15일 뉴게이트 교도소에서 형이 집행됩니다. 42살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4명, 생존자는 1명, 그리고 수사를 시작하게 만든 것은 목격자도 제보자도 아닌 범인 본인이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오래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교수대에서 자기가 잭 더 리퍼라고 말하려다 끊겼다는 것입니다. 널리 퍼진 이야기지만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1888년 화이트채플에서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동안 그는 일리노이 졸리엣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기록상 그는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집행에 입회한 사람의 회고로 퍼진 것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오래 남는 것은 수법이 아닙니다. 살인으로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 10년 만에 풀려났고 대서양 건너편에서는 그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다시 넉 달 동안 넷을 죽이는 사이 그를 멈춰 세울 수 있었던 정보는 서류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서류가 바다를 건너지 못했을 뿐입니다.